예, 송 변호사님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들, 법률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연대보증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연대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14-3752)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1, 2심에서는 네. 조금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 사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법리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이제 상사 시효랑 관련해서 연대보증이 조금 문제가 예. 됐던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상 시효, 그러니까 채권이 네. 받을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시효라는 말을 하는데 네. 일반 채권 저희가 10년 그리고 네. 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근데 보통 상사 채권은 5년이에요. 네. 근데 이 사안이 문제가 됐던 게 주채무는 1심에서 2심에서는 10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상인간의 행위로 봤구나. 예.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5년이다. 예. 그리고 이 5년에 대한 채권이 이제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이게 10년으로 모든 채권이 시효랑 기존의 예. 채권의 시효와 상관없이 10년이 돼요. 저희 네네. 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결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당사자들한테 미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연대 보증인은 그대로 5년이고 부종성에 의해 소멸했다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네네네. 네. 아, 그런 개념의 판례가 나왔군요. 예, 그래서 예. 요거와 관련됐던 네. 그 언제 1심과 2심과 이제 대법원이 이제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한 건지 그 부분이 왜 쟁점이 되지 않았는지는 네. 사실 이 판례 자체가 공보가 된 건 아니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왔던 이제 법률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네. 그 사실관계를 좀 보면 네. 이제 대법원 판결 이유가 이제 상인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건데 상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네. 장사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다 상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금을 빌릴 수 있잖아요. 예. 자금을 차입할 때 예. 근데 내가 A라는 무슨 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줘 예. 라고 했을 때 그때 즉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죠. 음. 이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어요. 이제 개업 네. 준비 시에 네네네. 개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네. 이제 상인 네.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 그럼 개업 준비하는 시기는 언젠데? 라고 했을 때 이제 학설 대립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다수설이나 판례는 예. 뭐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객관적인 성질로 봐서 그게 이게 충분히 상해인지 그쵸 여부를 그걸로 판단하겠다. 판단을 하겠다라고 봤던 건데 네네네. 요 판례에서 조금 그 부분을 또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인식하고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내가 네. 요 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객관적으로 행위적으로 볼 때 여기에 쓰이는 돈이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건 상사채권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대보증 그 채권자한테는 되게 알아요? 열받는 판결이에요. 예.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그 연대보증 자체가 되게 사회 악처럼 취급이 되고 연대보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쓰레기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빌려가는 사람이 신용이 그만큼 안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법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연대보증을 뭐 강압적으로 도장 안 찍으면 손 잘려버릴게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도 지인이고 뭐 아버지고 형제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뭐 공장 문 닫게 생겼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준 것인데 그로 인해서 수습이 되기는커녕 그렇게 빚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미 망조가 들은 경우가 많아서 같이 이제 몰살이 되는 거죠. 그냥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돈 빌리는 게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해서 글쎄 돈을 이게 빌리는 뭔가 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연대보증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의 신용을 신용이 담보할 안 되는, 만한 그렇죠. 담보를 뭔가 보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연대보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대보증 세울 그것도 없는데 똑같이 그냥 가서 한다 그러면 예전에 연대보증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줘요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겠죠. 아니면 그런데 엄청 고유를 또 붙이거나 이렇게 그런데 될 수도 있죠. 여기에 그런 함정이 있어요. 대부업자는요. 돈을 빌려줘야만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은행이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연대보증이 대출. 없어도 그렇죠. 연대보증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네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지 그냥 자기네는 가만히 있은 채 담보도 가지고 와 그러면 돈 줄게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알고 있을 수도 안다고 봐야죠, 사실은. 되게 조기현 즉당이님께서 연대보증까지 갈 상황이면 어차피 노답 상황 아니냐. 네, 망하면 혼자 근데 망하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관행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까지 연대보증을 네, 다 맞습니다. 이제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아마 악용하는 경우. 악용하는 맞아요. 경우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망해갈 네. 상황에 연대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런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위에 더 큰 회사로부터 뭔가 뭐를 라이센스라든지 뭐 이런 거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너 우리 라이센스 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 말고 다른 애들 연대보증 세워갖고 이 계약상 책임지겠다고 해. 그러면 그런 내가 경우도 라이센스 줄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월급 되게 받는 많아요. 대표인데 네. 대표에 있는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보증인으로 계속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있죠.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판례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배척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책임에서 이후에- 좀 면책해주는. 이후에 발생한 예.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없도록 하는 네. 이제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쓸데없는데 너무 그냥 관행처럼 굳어져서 물어봐요. 왜 여기 연대보증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 어차피 능력도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 사모님이야. 전업주부예요. 자기 명의로 재산도 없어 심지어. 그냥 아빠 명의로 다 돼 있고 뭐 빚만 좀 있지 사업하느라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데리고 오래. 그러면 연대보증으로. 그렇죠. 그럼 연대보증인이라는 거는 이 주채무자 갚지 못했을 때 그래도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채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주채무자가 준 돈으로 생활을 하시는 그 사모님인데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연대보증의 폐해죠. 그리고 네. 너무 이제 뭐 재산금융권 이런 데서 연대보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정말 이제 그 독촉이 사람을 죽게 네. 만들더라고요. 네. 자살을 결심하게끔 되는 그 독촉하는 정도가 그래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파산 사건 같은 거 맞잖아요. 개인 네. 파산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부부가 같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하시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간에 둘 다 같이 뭔가 서로에게 보증이 돼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와이프한테 재산을 넘겨가지고 뭐 삥땅을 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한테야 당연히 연대보증 쓰면 그 사람은 참 천군만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문제가 네. 뭐냐면 부부인데 그 집에 다 있잖아요. 도장도 네.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하면서 부인 그 도장 다 갖다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에 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같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래 다 은행에서 찍고.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또 폐해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알게 네. 되고 그냥 추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고 이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혼하겠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게 우리 민법상에 있는 법 제도는 맞아요. 예, 연대보증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다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걸 좀 방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내려 가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예. 연대보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대보증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싶지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인연이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연대보증 서주고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연대보증을 서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더라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설 때 주의점. 연대보증으로 인한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난 이 사람을 끝까지 옹호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쓰세요. 근데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이 걸린 문제고 이거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 절대 하지 마세요. 완전 원수가 돼요, 원수가. 연대보증 쓰게 되면은 아시겠죠? 저희 이런 법 저런 법 코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